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데이터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정답을 보고 배우는 쪽과 정답 없이 스스로 뭉치는 쪽. 오늘 이 지도로 끝냅니다. 요즘은 뭐든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보면 안에서 도는 모델은 저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휴대폰은 사진첩에서 같은 얼굴을 알아서 한 곳에 모읍니다. 카드사는 평소와 다른 낯선 결제가 뜨면 순식간에 이상 거래로 잡아냅니다. 넷플릭스는 수백 가지 취향 신호를 몇 갈래로 좁혀 다음에 볼 것을 추천하죠. 같은 인공지능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하는 일도 속도 전혀 다른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모델이 결국 딱 두 부류로 갈립니다. 정답표를 보고 배우느냐, 정답 없이 스스로 구조를 찾느냐. 오늘은 시험에 나오는 고전 머신러닝 모델 8개를 이 하나의 지도 위에 한 번에 세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8개를 한 장의 지도에 먼저 펼치겠습니다. 화면을 세로로 반가릅니다. 왼쪽은 지도학습입니다. 데이터에 정답 꼬리표가 붙어 있는 쪽이고 여기엔 KNN, 결정트리, 랜덤 포레스트, SVM이 삽니다. 오른쪽은 비지도와 확률입니다. 정답표가 없는 쪽이고 여기엔 K평균, DB스캔, PCA, 나이브 베이즈가 삽니다. 8개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한 줄입니다. 배울 때 정답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 한 줄만 손에 쥐면 오늘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 찍어 두겠습니다. 이름이 똑 닮은 KNN과 K평균은 사실 이 지도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져 앉은 남남입니다. 이건 뒤에서 정면으로부터 확실히 떼어 놓겠습니다. 왼쪽 지도학습부터 봅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달린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문제집 뒤에 해설과 정답이 붙어 있죠. 학생은 문제와 그 정답을 나란히 보면서 어떤 문제엔 어떤 답이 나오는지 규칙을 몸에 익힙니다. 그러고 나면 처음 보는 세 문제가 나와도 답을 맞힐 수 있게 됩니다. 머신러닝도 똑같습니다. 입력 하나하나마다 이건 고양이, 이건 개, 이건 정상거래, 이건 사기처럼 정답 꼬리표가 붙은 데이터를 잔뜩 보여줍니다. 모델은 그걸 보며 입력과 정답 사이에 규칙을 익히고 새 입력이 오면 답을 예측합니다. 이 방식으로 일하는 대표 선수 넷, 지도학습 4대장을 지금부터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KNN입니다. 낯선 동네로 막 이사 왔다고 해봅시다. 이 동네가 조용한 동네인지 활기찬 동네인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굳이 동네 전체를 조사할 것 없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몇 집만 슬쩍 둘러보면 됩니다. 바로 옆 세 집, 네 집이 다들 밤에 조용하고 화분을 가꾸는 집이라면 이 동네는 조용한 동네라고 봐도 됩니다. 주변이 곧 나를 말해주는 거죠. KNN, K 최근 접 이웃이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새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그 점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K개를 찾고 그 이웃들이 어느 편이 더 많은지 다수결로 새 데이터의 정답을 정합니다. 가까운 것끼리는 비슷하다는 아주 상식적인 직관 하나로 굴러가는 모델입니다. 원리를 조금만 더 들여다봅니다. KNN은 새 점과 기존 점들 사이의 거리를 전부 잰 다음 가까운 순서대로 K개를 골라 투표를 시킵니다. 여기서 K는 보통 홀수로 잡습니다. 3개, 5개처럼요. 짝수로 잡으면 두 편이 똑같이 나뉘어 동점이 될 수 있어서 그걸 피하려는 겁니다. K가 너무 작으면 모델이 예민해집니다. 바로 옆에 튀는 점 하나에도 판정이 획 흔들리죠. 반대로 K가 너무 크면 뭉툭해져서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시험이 좋아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KNN은 거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징들의 크기 단위를 반드시 맞춰줘야 합니다. 한 특징만 숫자가 유독 크면 거리 계산을 그 특징 혼자 다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스케일을 맞추는 정교화가 꼭 필요합니다. KNN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결정적인 정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훈련하는 동안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데이터를 보고 미리 규칙이나 경계를 만들어 두는데 KNN은 그냥 데이터를 통째로 가지고만 있습니다. 저장만 해두는 거죠. 그러다 새 질문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에 그제야 저장해둔 데이터를 다 꺼내 거리를 재고 계산을 몰아서 합니다. 벼락치기 하는 학생이 아니라 시험지를 받고 나서야 교과서를 통째로 뒤지기 시작하는 학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게으른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미리 만들어둔 모델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장점은 학습 자체가 간단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매번 예측할 때마다
계산 부담이 커져서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첫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스팸 메일을 스팸과 정상으로 분류한다. 2번 고객을 비슷한 구매 패턴끼리 묶는다. 3번 집값을 예측한다. 4번 손글씨 숫자를 0부터 9까지 인식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묶는 군집화는 정답 라벨이 없는 비지도 학습이죠. 나머지 1번과 4번은 정해진 범주로 나누는 분류, 3번은 연속된 숫자를 맞히는 회기로 모두 정답표가 있는 지도학습입니다. 두 번째 선수는 결정트리입니다. 어릴 때 하던 스무고개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가 뭘 생각하는지 맞힐 때 우리는 좋은 질문을 던져 범위를 좁혀갑니다. 털이 있나요? 짖나요? 사람보다 큰가요? 예, 아니오로 답이 갈릴 때마다 후보가 절반씩 잘려나가고 몇 번 만에 정답에 도착합니다. 결정 트리가 바로 이 스무고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모델입니다. 데이터를 놓고 예, 아니오로 갈리는 질문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던지며 가지를 뻗어 내려가 마지막에 답에 도달하는 질문들의 나무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이 그 과정을 눈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질문의 흐름을 따라가면 그대로 보이죠.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고 해서 화이트박스 모델이라 부릅니다. 결정트리는 각 갈림길에서 데이터를 가장 깔끔하게 둘로 갈라 주는 질문을 골랐습니다. 한쪽엔 개들만, 다른 쪽엔 고양이들만 최대한 모이도록 잘 나누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죠. 이 얼마나 깔끔하게 갈렸나를 재는 잣대가 지니 계수나 엔트로피 같은 불순도 지표인데 이건 잘 섞여 있으면 높고 잘 갈라졌으면 낮다는 정도로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멈추지 않고 가지를 너무 깊이, 너무 잘게 뻗으면 훈련 데이터의 사소한 특징 하나까지 통째로 암기해버립니다. 그 데이터엔 완벽한데 새 데이터엔 오히려 헤매는 과적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웃자랑 가지를 적당히 쳐내는 가지치기로 이 문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점이 다음 선수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선수는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뛰어난 한 사람의 판단에만 전부 거는 것보다 배경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 다수결로 정하는 편이 대체로 더 안전합니다. 한 사람이 놓친 걸 다른 사람이 잡아주니까요. 랜덤 포레스트가 정확히 이 방식입니다. 결정 트리를 딱 한 그루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그루를 심습니다. 대신 각 나무를 조금씩 다른 데이터와 다른 특징으로 키워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게 자란 나무들에게 새 데이터를 물어보고 나온 답들을 모아 다수결이나 평균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모델 여럿을 모아 더 나은 답을 뽑는 방식을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과적합에 빠지거나 엉뚱한 실수를 해도 여러 그루의 다수결이 그걸 상쇄해 주어 훨씬 안정적입니다. 여러 모델을 모으는 앙상블에는 크게 두 방식이 있고 이 둘의 구분이 필기에서 가장 자주 나옵니다. 첫째는 배깅입니다. 방금 본 랜덤 포레스트가 이 방식이죠. 여러 모델을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병렬로 각자 독립적으로 배우게 한 다음 마지막에 투표로 합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 하나하나가 들쭉날쭉하던 예측이 서로 상쇄되면서 결과가 튀는 정도, 즉 분산이 줄어듭니다. 둘째는 부스팅입니다. 이건 모델을 한 줄로 세워 순차적으로 배웁니다. 앞선 모델이 틀린 부분을 다음 모델이 집중해서 보완하고 또 그 다음 모델이 남은 실수를 파고드는 식으로 이어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측이 한쪽으로 치우치던 정도, 즉 편향이 줄어듭니다. 병렬로 독립이냐, 순차로 이어 배우냐. 이 둘을 뒤바꿔 놓는 게 단골 함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랜덤 포레스트와 앙상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결정 트리의 결과를 모아 다수결로 정한다. 2번, 백인근 여러 모델을 병렬로 학습해 예측의 분산을 줄인다. 3번, 부스팅은 앞 모델의 오차를 다음 모델이 보완하며 순차로 학습한다. 4번, 백인근 모델을 순차로 이어붙여 편향을 줄이는 기법이다. 정답은 A번입니다. 순차로 이어붙여 편향을 줄이는 건 배깅이 아니라 부스팅이죠. 백인근 병렬, 부스팅은 순차. 이 방향을 뒤바꾼 게
4번의 함정입니다. 네 번째 선수는 SVM입니다. 바닥에 검은 점 무리와 흰 점 무리가 두 편으로 나뉘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둘을 가르는 선을 하나 그으라고 하면 그을 수 있는 선은 사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SVM은 아무 선이나 긋지 않습니다. 두 무리 사이에 가능한 한 가장 넓은 도로를 낼 수 있는 딱 그 한가운데 선을 찾습니다. 양쪽 무리로부터 최대한 멀찍이 떨어진 여백이 가장 두꺼운 경계를 고르는 거죠. 왜 굳이 넓은 도로냐면 경계와 양쪽 무리 사이가 넉넉할수록 나중에 세 점이 애매한 위치에 툭 떨어져도 어느 편인지 헷갈릴 여지가 줄기 때문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무리에 붙은 선은 새 데이터에 쉽게 흔들리지만 넓은 여백을 낀 선은 그만큼 든든합니다. 방금 낸 그 넓은 도로의 폭, 경계에서 양쪽 무리까지의 여백을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SVM의 목표는 한마디로 이 마진을 최대로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 실제로 결정하는 건 전체 점들이 아니라 경계에 가장 가까이 붙은 소수의 점들 뿐이라는 겁니다.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 몇 개의 점, 이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경계를 딱 떠받치고 있다는 뜻이죠. 무리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앉은 나머지 대다수 점들은 사실 경계 위치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점 하나를 지워도 선은 꿈쩍 안 하지만 가장자리의 서포트 벡터를 건드리면 선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점이 모델의 이름이 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데이터가 늘 직선 하나로 곱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흰 점이 한가운데 동그랗게 모여 있고 그 바깥을 검은 점이 도넛처럼 둘러싸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 평면 위에서 직선 하나로는 절대 못 가릅니다. SVM은 이럴 때 발상을 바꿉니다. 데이터를 한 차원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종이 위에 섞여 있던 점들을 가운데 흰 점은 위로 봉긋 솟게 하고 바깥 검은 점은 낮게 깔리도록 입체로 띄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높이가 갈리면서 그 사이를 평평한 판 하나로 깔끔하게 가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못 풀던 문제를 높은 차원으로 올려 푸는 재주를 커널 트릭이라고 합니다. 선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뒤엉킨 데이터도 SVM이 풀어내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두 무리를 나누되 여백이 가장 좁은 경계를 고른다. 2번, 경계에 가장 가까운 소수의 점, 서포트 벡터가 경계를 결정한다. 3번, 직선으로 못 나누는 데이터는 다룰 수 없다. 4번, 무리 한가운데 깊이 있는 점들이 경계 위치를 결정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경계를 실제로 떠받치는 건 가장자리의 서포트 벡터죠. 1번은 마진을 최대로 넓혀야 하니 반대고 3번은 커널 트릭으로 풀 수 있으니 틀렸고 4번은 한가운데 점이 아니라 가장자리 점이 결정함으로 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왼쪽 정답표가 있는 지도학습 3개였습니다. 이제 지도의 오른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답표를 아예 치워버립니다. 누구도 이건 개, 이건 사기라고 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덩그러니 주어지고 모델은 오로지 그 데이터 안에 숨은 구조만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세계를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정답이 없으니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발견하는 게 목표입니다. 비지도가 하는 대표적인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슷한 것끼리 알아서 묶는 군집화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 많은 특징을 핵심만 남기고 줄이는 차원 축소입니다. 묶기와 줄이기,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오른쪽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른쪽 첫 선수는 K평균입니다. 넓게 흩어져 있는 점들을 딱 K개의 무리로 나눠주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K는 내가 미리 정하는 무리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를 놓고 세 부류로 나눠줘 하면 K는 셋이 되는 거죠. 큰 파티장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뒤섞여서 있는데 주최자가 이들을 성향에 따라 세 테이블로 나눠 앉히려고 합니다. 조용한 사람들끼리 한 테이블, 활발한 사람들끼리 한 테이블, 그 중간 사람들끼리 한 테이블,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자리에 모으는 겁니다. 정답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 어느 그룹이라는 꼬리표는 아무도 안 붙여줬죠. 오직 서로 얼마나 가깝고 비슷한가만 보고 몇 개의 무리로 갈라 앉히는 것, 그게 K평균이 하는 일입니다. K평균이 무리를 나누는 방법은 3단계의 반복입니다.
첫째, 일단 무리의 중심이 될 대표점을 K개 아무데나 찍습니다. 이 중심점을 각 무리의 깃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째, 흩어진 모든 점을 훑으면서 각 점을 가장 가까운 깃발에 소속시킵니다. 이 깃발이 제일 가까우니 너는 이 팀 하는 식으로요. 셋째, 이렇게 팀이 나뉘고 나면 각 팀에 모인 점들의 한가운데, 즉 평균 위치로 깃발을 옮겨 다시 꽂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또 살짝 바뀌고 다시 깃발을 옮기고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깃발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면 무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걸 수렴이라고 하죠. 팀원들의 평균 자리로 중심을 계속 옮겨간다는 점, 바로 여기서 K평균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함정을 정면으로 붙습니다. KNN과 K평균, 이름도 둘 다 K로 시작하고 둘 다 점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가장 많이 뒤섞이는 짝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스스로 맞춰보세요. 이 둘은 같은 편일까요? 다른 편일까요? 답을 바로 회수하겠습니다. 정답표를 쓰는 KNN은 지도학습, 정답표를 안 쓰는 K평균은 비지도학습입니다. 완전히 다른 편이죠. 하나씩 떼어보겠습니다. KNN은 정답 라벨이 붙은 데이터로 새로 들어온 점 하나의 정답을 분류하고 예측합니다. 이때 K는 참고할 이웃의 개수죠. 반면 K평균은 정답이 아예 없는 데이터를 비슷한 것끼리 여러 무리로 묶습니다. 이때 K는 만들어낼 무리의 개수입니다. 하는 일도 학습 종류도 K의 뜻까지도 전부 다릅니다. 이름이 닮았다고 절대 같은 편이 아닙니다. 네 번째 문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KNN과 K평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KNN은 정답 라벨을 쓰는 지도학습 분류 알고리즘이다. 2번, K평균은 정답 없이 데이터를 K개 군집으로 묶는 비지도학습이다. 3번, KNN의 K는 참고할 이웃수, K평균의 K는 만들 군집수다. 4번, 두 알고리즘은 이름이 닮았듯 모두 정답 라벨을 학습에 쓴다. 정답은 4번입니다. K평균은 정답 라벨을 전혀 쓰지 않는 비지도 학습이죠. 이름만 닮았을 뿐 정답표를 쓰는 KNN과는 편이 다릅니다. 편리해 보이는 K평균에도 뚜렷한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를 몇 개로 나눌지 K를 사람이 미리 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받아들면 몇 덩어리로 갈리는 게 자연스러운지 모를 때가 훨씬 많죠. 개수를 잘못 잡으면 결과도 어긋납니다. 둘째, K평균은 무리들이 대체로 동글동글한 공 모양으로 뭉쳐 있다고 은근히 가정합니다. 그래서 길쭉하거나 구불구불하게 늘어선 무리는 잘 못 잡습니다. 셋째, 이상치에 약합니다. 다른 점들과 뚝 떨어져 혼자 멀리 있는 점 하나가 끼면 그 무리의 평균 중심이 그쪽으로 주르륵 끌려가 버립니다. 평균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약점이죠. 이렇게 개수를 미리 정해야 하고 모양을 가리고 이상치에 흔들리는 이 세 가지 약점이 다음 선수를 불러옵니다. 그 약점을 메우러 나온 선수가 DB스캔입니다. 이 모델은 발상이 다릅니다. 무리를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밀도로 봅니다. 즉, 점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지역을 하나의 무리로 잡는 겁니다. 분비는 거리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촘촘히 모여 웅성대는 곳은 자연스레 하나의 무리처럼 보이고 그 사이 띄엄띄엄 걸어가는 사람은 어느 무리에도 안 낍니다. DB스캔이 딱 그렇게 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K평균과 달리 무리 개수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빽빽한 지역이 있는 만큼 무리가 저절로 생기니까요. 둘, 어느 밀집 지역에도 못 낀 외딴점은 이상치, 즉 노이즈로 알아서 따로 빼줍니다. 셋, 밀도로 이어가기 때문에 길쭉하거나 구불구불한 복잡한 모양의 무리도 잘 잡아냅니다. 그럼 K평균과 DB스캔 둘 중 언제 뭘 골라야 할까요? 이건 바로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K평균은 무리 개수 K를 내가 정해줘야 하고 무리가 동글동글한 원형이라고 보며 이상치에 약한 대신 계산이 빠릅니다. DB스캔은 무리 개수를 안 정해도 되고 길쭉하든 구불구불하든 임의의 모양을 잡아내며 이상치를 자동으로 걸러주지만 대신 밀도를 판단하는 기준값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르는 기준은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나눌 무리의 개수를 이미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상치를 반드시 걸러내야 하는가? 개수를 알고 빠른 게 급하면 K평균, 개수를 모르고 이상한 점을 솎아내야 하면 DB스캔 쪽으로 손이 갑니다. 다음은 PCA입니다. 데이터의 특징이 그러니까 표에 열이 수십 개씩 붙어 있으면 사람도 기계도 다루기가 벅찹니다. 열이 너무 많으면 눈에 그려 볼 수도 없고 계산도 무거워지죠. 그래서 핵심만 남기고 확 압축하는 게 PCA, 차원 축소입니다. 그림자로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손을 전등 앞에 세우면 벽에 손 그림자가 생기죠. 3차원 입체인 손이 2차원 평면 그림자로 납작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손을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 그림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을 정면으로 펴면 손 모양이 그대로 살지만 옆으로 세우면 가느다란 막대처럼 뭉개져 정보가 사라지죠. PCA가 하는 일이 바로 여러 각도의 그림자 중에서 원래 모양의 정보가 가장 덜 뭉개지는, 가장 잘 살아남는 각도의 그림자를 골라주는 것입니다. 원리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PCA는 데이터가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방향을 찾아 그걸 세 축으로 삼습니다. 이 세 축을 주성분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잠깐 왜 하필 넓게 퍼진 방향일까요? 곧바로 답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넓게 퍼진 방향일수록 그 방향에 원래 데이터의 정보가 가장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퍼짐이 크다는 건 그 축에서 점들이 서로 잘 구별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을 축으로 잡아 점들을 그 위에 투영하면 축수를 줄이면서도 정보를 최대한 지킬 수 있습니다. PCA의 목적은 이렇게 데이터를 압축하고 눈에 보이게 시각화하고 잡음을 걷어내고 계산량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 함정 하나. PCA는 무언가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학습 전에 데이터를 다듬어주는 전처리 도구입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주성분 분석 PC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분산이 큰 방향을 세 축으로 삼아 차원을 줄인다. 2번, 데이터를 정답 범주로 나누는 지도학습 분류기다. 3번,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며 특징수를 압축한다. 4번, 시각화와 잡음 제거, 계산량 감소에 쓰인다. 정답은 2번입니다. PCA는 무언가를 분류하는 모델이 아니라 학습 전에 특징을 줄여주는 차원 축소 전처리 도구죠.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모두 PCA를 올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마지막 선수는 나이브 베이즈입니다. 메일함에 스팸 필터를 떠올리면 가장 쉽습니다. 어떤 메일에 무료, 당첨, 지금 클릭 같은 단어가 줄줄이 보이면 우리는 열어보기도 전에 이거 스팸이겠다 싶죠.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스팸일 가능성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단서입니다. 나이브 베이즈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메일에서 이런 단서들을 하나씩 살피면서 단서가 나올 때마다 이 메일이 스팸일 확률을 갱신해 올립니다. 이렇게 증거를 보고 확률을 고쳐나가는 사고방식을 베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단서를 다 종합해서 나온 스팸일 확률과 정상 메일일 확률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그래서 둘 중 더 큰 쪽으로 이 메일의 정체를 판정하는 거죠. 단서를 근거로 확률을 저울질하는 모델입니다. 원리를 조금 들어가 보면 나이브 베이즈는 베이즈 정리라는 확률 공식을 씁니다. 어떤 단서를 보기 전 원래 확률, 즉 사전 확률에서 출발해 단서라는 증거를 반영해 갱신한 확률, 즉 사후 확률로 고쳐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모델의 이름 앞에 순진한이라는 뜻의 나이브가 붙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메일 속 모든 단서가 서로 완전히 독립이라고 순진하게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라는 단어와 당첨이라는 단어는 스팸 메일에서 자주 같이 나오죠. 둘은 사실 서로 연관이 깊습니다. 그런데 나이브 베이즈는 그 연관을 싹 무시하고 각 단서가 아무 상관없이 따로따로 나타난다고 치고 확률을 그냥 곱해버립니다. 현실은 독립이 아닌데도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독립이라 우기는 셈이죠. 이 순진한 가정이 이 모델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노리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그 가정이 현실과 안 맞는다면 나이브 베이즈는 엉터리 모델이라고 결론 내리기 쉽죠. 그런데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그 순진한 가정이 틀렸는데도 이 모델은 실무에서 놀랍도록 잘 맞습니다. 특히 스팸 분류나 문서 분류처럼 글을 다루는 문제에서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계산이 단순해서 학습과 판정이 대단히 빠르고 데이터가 많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배우며 구현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이브 베이즈를 물을 때 가정이 비현실적이라 실전에서 못 쓴다는 쪽은 틀린 방향입니다. 반대로 가정은 순진해도 성능은 좋다가 정답 방향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론적 결함과 실전 성능이 따로 논다는 조금 얄궂은 대목입니다.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나이브 베이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베이즈 정리로 사전 확률을 사후 확률로 갱신한다. 2번, 모든 특징이 서로 독립이라고 순진하게 가정한다. 3번, 특징이 실제로 독립이 아니면 쓸 수 없어 실무에서 배제된다. 4번, 스팸 필터처럼 적은 데이터로도 빠르게 학습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나이브 베이즈는 독립이라고 가정할 뿐 실제로 독립이 아니어도 잘 작동하죠. 특히 글을 다루는 분류에서 성능이 좋고 빠릅니다. 가정이 순진하다고 실무에서 배제된다는 3번이 틀린 방향입니다. 이제 8선수를 한 표에 올려 쭉 훑겠습니다. 먼저 왼쪽 지도학습 넷. KNN은 가까운 이웃의 다수결로 판정합니다. 결정 트리는 예, 아니요, 질문의 나무로 답을 찾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그런 나무 여러 그루의 숲을 만들어 투표합니다. SVM은 두 무리 사이에 가장 넓은 여백의 경계를 긋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비지도와 확률 넷. K평균은 K개의 중심을 잡아 무리로 묶습니다. DB스캔은 밀도로 무리를 잡고 이상치를 걸러냅니다. PCA는 가장 퍼진 방향을 축으로 삼아 차원을 압축합니다. 나이브 베이즈는 단서들로 확률을 저울질에 분류합니다. 이렇게 8개가 각자 한 줄로 요약되죠. 왼쪽 넷은 정답표를 보고 배우고 오른쪽 넷은 정답표 없이 구조와 확률로 승부한다. 이 큰 줄기만 잡아도 됩니다. 시험에서 낯선 예시가 나와도 갈래를 척척 짚는 판별 흐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이렇게 물으세요. 첫 질문, 데이터에 정답 라벨이 붙어 있나? 붙어 있으면 지도학습입니다. 그리고 지도학습은 다시 갈립니다. 맞춰야 할 답이 개냐 고양이냐? 같은 범주면 분류이고 내일 기온 몇 도처럼 연속된 숫자면 회귀입니다. 만약 첫 질문에서 정답 라벨이 없다면 그건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도 다시 갈립니다. 비슷한 것끼리 묶는 게 목적이면 군집화이고 특징의 개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면 PCA 같은 차원 축소입니다. 정답이 있나? 있으면 범주냐 숫자냐? 없으면 묶기냐 줄이기냐? 이 세 갈래 흐름 하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느 칸에 넣을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특히 노리는 서로 닮아서 헷갈리는 짝들만 모아 나란히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짝, KNN과 K평균. KNN은 지도학습으로 예측하고 K평균은 비지도학습으로 군집을 묶습니다. 이름이 닮았을 뿐 완전히 다른 편이죠. 두 번째 짝, 배깅과 부스팅. 배깅은 여러 모델을 병렬로 돌려 분산을 줄이고 부스팅은 순차로 이어붙여 편향을 줄입니다. 세 번째 짝, 분류와 회귀. 둘 다 지도학습이지만 분류는 범주를 맞히고 회귀는 연속된 숫자를 맞춥니다. 네 번째 짝, 군집화와 PCA. 둘 다 비지도지만 군집화는 비슷한 것을 묶는 일이고 PCA는 특징을 줄이는 일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앞에 K가 붙었다고 같은 편이 아닙니다. 각 짝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 경계를 또렷이 익혀두세요. 이 모델들이 교과서 속 추상 개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로봇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로봇이 카메라로 앞에 놓인 물체가 컵인지 공구인지 알아볼 때 이건 정답 라벨로 배운 분류입니다. 여기에 SVM이나 결정트리 같은 지도학습 모델이 쓰이죠. 로봇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지나온 지형이나 장면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 정리할 때는 정답 없이 묶는 군집화가 쓰입니다. 로봇 몸에 달린 수십 개의 센서에서 신호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그걸 핵심 축 몇 개로 압축해 다루기 쉽게 만드는 데는 PCA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잔뜩 섞인 불확실한 신호만 보고 지금 로봇의 상태가 무엇인지 확률로 판정할 때는 베이즈식 사고가 쓰이죠. 오늘 배운 개념이 이렇게 실제 로봇의 눈과 판단으로 그대로 착지합니다. 시험 직전에 훑기 좋은 단골 함정들을 빠르게 쏘겠습니다. 하나,
군집화는 비지도학습입니다. 정답 없이 묶는 일이니 지도학습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둘, KNN은 지도학습이고 K평균은 비지도학습입니다. 이름만 닮았을 뿐 편이 다릅니다. 셋, 백인근 병렬이고 부스팅은 순차입니다. 이 둘의 방향을 뒤바꾸는 보기가 자주 나옵니다. 넷, SVM은 마진을 최대로 넓히는 게 목표입니다. 최소로 줄인다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다섯, PCA는 차원을 줄이는 전처리이지 무언가를 마치는 분류기가 아닙니다. 여섯, 나이브 베이즈는 단서들이 독립이라고 가정하는 것이지 실제로 독립이어야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6개는 보기에 그대로 함정으로 깔리니 방향을 반대로 뒤집은 문장을 특히 조심하세요. 오늘 다룬 8모델을 3줄로 압축해 가져가세요. 첫째, 정답표가 있으면 지도학습입니다. KNN, 결정트리, 랜덤 포레스트, SVM이 이쪽이죠. 정답표가 없으면 비지도와 확률입니다. K평균, DB스캔, PCA가 구조를 찾고 나이브 베이즈가 확률로 판정합니다. 둘째, 닮은 이름에 속지 마세요. K가 나란히 붙었어도 KNN과 K평균은 지도와 비지도로 갈린 남남입니다. 셋째, 앙상블은 여럿을 모아 더 똑똑해지는 전략이고 백인근 병렬로 분산을 줄이며 부스팅은 순차로 편향을 줄입니다. 정답표가 있나 없나, 닮은 이름에 속지 않기, 그리고 앙상블의 두 방향. 이 세 줄을 손에 쥐고 있으면 고전 머신러닝 모델 문제는 어느 각도로 나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